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은이는 김경훈,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책값은 17,000원, 295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0월 21일입니다. 김경훈,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와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도사진을 공부했다. 1999년 일간 스포츠에서 사진기자로 첫 발을 내디뎠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로이터 통신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9년 퓰리처상, 2020년 세계 보도사진전 수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보도사진상을 수상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사진을 읽어드립니다.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리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쟁 보도 사진가로 꼽히는 로버트 카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은 것은 대상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우리나라에 중국의 민항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한국인이었고 국내에서 일어난 항공사고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였지요. 현장에 도착한 제 눈에 서로 부둥켜 안고서 슬프게 우는 두 젊은 여성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카파의 명언을 떠올리며 광각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그들의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사진을 찍었지요. 현장에 있던 사진 기자들도 몰려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여성이 저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슬픈데 당신들은 그 모습을 촬영해서 돈을 벌고 있군요.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창피함과 함께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유명한 작가 겸 사진 비평가 수전 손택은 사진 찍는 행위를 사냥에 비유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프레이밍을 하며 사진을 찍는 행위가 사냥총의 조준경을 통해 사냥감을 겨냥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말했지요. 카메라에 사람의 모습을 담는 순간 그 사람은 사진가의 시선으로 해석되고 재단되며 때론 본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진 속에 영원히 남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의 속성 때문에 손택은 카메라는 총과 비슷하며 심지어 사진은 종종 부드러운 살인 행위와 같다고도 했지요. 일본의 유명 스트리트 사진가 스즈키 다스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격적인 앵글의 스트리트 사진들로 명성을 떨치며 후지필름의 홍보 앰베서더로 활동했는데요. 그가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손은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바닥만한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길을 걷던 사람들의 코앞까지 카메라를 들이대고 순식간에 셔터를 누릅니다. 사실 그의 사진은 정교하게 잘 계산된 사진적 기교를 통한 완성미보다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적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생겨나는 솔직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에 매력이 있습니다. 사회학에선 모든 사람에게 개체 공간 또는 휴먼 버블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한 개인이 양팔을 뻗어 원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 타인이 들어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지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려는 본능이지요. 그런데 스즈키의 사진을 보면 그의 카메라가 뾰족한 흉기가 되어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버블을 찍고 들어가 그 반응을 보는 실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피사체가 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지요. 결국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항의한 끝에
후지필름은 그를 앰베세더에서 제명했습니다. 스즈키와 정반대의 철학을 지닌 사진가도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포토 저널리즘의 대가 유진 스미스입니다. 그가 남긴 말, 당신이 촬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라는 말은 결국 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인 역량이 아니라 공감 능력임을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거야. 자네가 그들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저널리스트의 객관성을 잃고 그들 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와 사진 한 장도 충분히 다정하고 따스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사진은 렌즈 앞에 있는 대상, 즉 피사체의 힘을 빌려 카메라 뷰파인더 뒤에 있는 사진가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피사체가 가진 힘을 빌려야 하기에 힘을 가진 피사체를 찾아야 합니다. 사진을 발견의 미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풍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익숙한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 그럼으로써 일상적인 풍경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사진입니다. 사진가와 피사체가 그러하듯 우리는 숱한 관계에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감상자처럼 또 다른 타인이 끼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사체, 사진가, 그리고 감상자의 시선은 일치할 확률보다 불일치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해가 난무하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섣불리 포기하기보다 계속해서 상대와 시선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눈다면 결국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니까요. 보도 후에 논란이 될 법한 소재의 주인공을 취재할 때면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진 보도 뒤에 있을지 모를 나쁜 영향에 대해 꼭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취재에 응해주시면 저와 동료가 작성하는 사진과 기사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의 신문, 잡지, 뉴스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보도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독자 중에는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판단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 인터넷에 이상한 댓글을 남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도된 사진은 평생 인터넷상에 남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오보를 했거나 불충분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사를 수정하거나 사진을 삭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진이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법 긴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도 네,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굳히는 분이 많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신뢰를 얻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진에는 두 명이 존재한다. 사진가와 보는 사람이다. 사진의 거장 앤설 애덤스의 말입니다. 사진에는 촬영하는 사람과 그 사진을 보는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죠. 재미난 실험을 하나 소개할까요? 캐논이 사진가 6명에게 인물사진 촬영을 의뢰했습니다.
모델은 덩치가 큰 백인 남성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외모는 약간 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단 덩치가 컸기에 힘이 세 보였고요. 넓은 어깨와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은 민머리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을 때면 더없이 착하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지요. 캐논은 모든 사진가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따로따로 촬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캐논은 촬영 전에 마이클의 직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사진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직업은 백만장자, 전과자, 심령술사, 알코올 중독자,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는 훌륭한 인명구조원, 어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물에 대해 각기 다른 정보를 접한 사진작가들은 모두 결이 다른 사진을 완성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을 촬영한 것이지만 사진 한 장 한 장이 주는 느낌은 매우 달랐습니다. 백만장자 마이클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표지에서 봄직한 야망에 가득 찬 자신만만한 얼굴입니다. 심령술사 마이클은 마음을 읽어내려는 듯한 강한 시선으로 우리를 쏘아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이클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인명구조원 마이클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답게 선한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마이클의 사진에서는 안분지족의 미소가 엿보이지만 전과자가 된 사진에서는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마이클의 눈에도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 같군요. 그리고 그는 사진가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자신은 어부도 알코올 중독자도 백만장자도 아니며 교도소에 다녀온 적도 없다고요. 인명구조원이긴 하지만 사람을 구해본 적은 없으며 심령술사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지요. 이 실험에서 타인에 대한 편견이 우리를 얼마나 편협하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촬영한 사진가들은 마이클의 가짜 직업을 들은 뒤에 마이클이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을 찾기보다는 자기 머릿속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된 해당 직업의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와 비슷한 사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외양을 사진으로 찍는 것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포트레이트 사진을 찍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다. 미국의 사진가 폴 카포니그로가 한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스테레오타입으로 인해 그 사람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에드워드 머로는 모든 사람은 자기 경험의 포로다.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편견을 버리고 피사체를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피사체의 진정한 면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비단 사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저 역시 외국에 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스테레오타입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끼 김치 없이는 밥을 잘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한국 여성은 대부분 성형수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한국 남자는 대부분 꽃미남에 달달한 연애에 능하다고 여기더군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대가족으로 살며 드라마에 나오는 크고 화려한 집에 온 가족이 모여 매일 한정식 풀코스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치보다 치즈를 더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일가 친척을 보면 성형수술은커녕 귀도 뚫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요. 달콤한 연애보다는 달콤살벌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었고 간단한 배달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아주 흔하지요. 사진기자와 사진기자가 아닌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눈을 맞대고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진 기자는 카메라를 눈에 대고 사진을 찍을 때 오른 눈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볼 때 다른 한쪽 눈을 질끈 감는 대신 두 눈을 모두 뜹니다. 오른 눈으로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왼눈으로 뷰파인더 밖의 세상을 관찰하며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놓치는 것은 없는지, 프레임 밖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사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바로 두 눈을 모두 뜬 채 사진을 찍는 법이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뷰파인더 속의 좁은 세상뿐 아니라 뷰파인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도 끊임없이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은 사진 기자의 숙명입니다. 두 눈을 모두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진 기자만이 아닐 겁니다.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한쪽 눈을 감지는 않나요? 보고 싶은 곳만 바라보지는 않나요?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에 관한 편견을 버리려면 두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제가 국내의 스포츠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던 시절, 스포츠 신문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데스크와 고참 선배들이 아침에 출근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신문들을 쭉 늘어놓고 자사와 타사의 사진, 특히 일면에 사용된 사진들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곤 했지요. 우리 신문사의 사진이 타사의 사진보다 훨씬 임팩트 있고 눈길이 가면 문제가 없지만 타사보다 못하거나 타사가 보도한 사진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날은 아침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던 타사 사진기자가 취재한 사진을 찍지 못한 사진기자는 질책을 받고 움츠러들었지요. 당시 신문사 편집국에는 타사가 취재한 사진은 반드시 우리도 찍었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즉, 남들과 비슷한 사진을 찍는 것은 기본이었고 여기에 우리만의 사진이 하나 더 강요되는 분위기였지요. 이러한 질책을 몇 번 듣다 보면 자연히 움츠러들었지요. 점점 더 남과 다른 사진, 남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으려고 모험하기보다 남과 똑같은 사진을 찍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보다 뛰어난 사진을 찍을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너는 왜 이 사진이 없는 거야? 라는 질책을 받을 일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로이터 통신으로 회사를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안 게임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사진 부장도 취재 지원을 나왔기 때문에 제 존재감과 실력을 꼭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초반부터 어긋났습니다. 사진을 찍던 도중 중요한 장면을 놓치고 말았거든요. 순간 물 먹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패닉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다음 날이 두려워졌습니다. 과연 캐나다 출신의 외국인 사진부장은 나를 어떻게 질책할까 하는 걱정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넌 왜 이 사진이 없냐는 말을 듣게 된다면 죄송하다고 해야 할 텐데 I'm sorry 하면 되나? 더 미안하다고 말하려면 영어로 뭐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여러 신문을 훑어보던 사진부장은 제 사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반공 포스터를 그리며 배운 자수의 광명자자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던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털어놓았지요. 실은 어제 취재할 때 중요한 이러이러한 장면이 있었고 다른 사진 기자들은 다 찍은 것 같은데 난 못 찍었습니다. I'm sorry. 사진부장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지? 킴, 나는 네가 남과 똑같은 사진을 찍으라고 너를 그곳으로 취재 보낸 게 아니야. 남과 다른 사진을 찍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앵글의 사진을 찍어서 라이벌 회사의 사진 기자들을 이기라고 보낸 거야. 그리고
네가 언제나 남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무엇을 놓치는 것은 언제든지 괜찮아. 하지만 남과 같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일하지는 마. 만약 우리 사진이 다른 언론사의 사진과 똑같다면 누가 우리 사진을 필요로 하겠어? 킴, 남과 똑같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마. 항상 다른 사진 기자들과 같은 곳에 앉아 같은 렌즈를 쓰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너는 절대로 그들을 능가할 수 없어. 오늘부터 다른 곳에 앉아 다른 렌즈를 쓰며 다른 방향을 보도록 해봐. 네 사진이 남보다 좋을지 아닐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최소한 남들과는 다를 거야. 그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도 잊지 마. 처음에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윽고 남과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것도 절실히 느꼈지요. 남다른 지점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으며 남다른 시선으로 보려 했고 남다른 앵글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움과 독창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언제나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과 비슷하게 서 있었다면 얻었을 정말 중요한 장면을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만 추구하며 살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운 사진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새로운 것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남들과 다르게 하려다 중간도 못 가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반드시 찾아올 테고 저는 내일 다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나갈 텐데요. 그리고 어제와 다른 사진을 찍고 남과 다른 사진을 찍는 기회가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예전에 취재에서 만난 어부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어부들은 배포가 커. 위험을 무릅쓰고 남보다 더 멀리, 더 깊게 가다 보면 남보다 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거든.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신선한 앵글을 포착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피사체의 앞면만 보고 있을 때 피사체의 뒤쪽으로 과감히 시선을 넘기는 배포와 창의력이 있어야 남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미국 페어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린다 헨켈 교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한 용도로 사진을 찍지만 무조건 사진만 찍는 습관은 오히려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헨켈 교수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특정한 전시물에 대하여 한 그룹은 사진을 찍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두 그룹을 테스트한 결과 사진을 찍은 그룹 대신 눈으로만 보고 기억한 그룹이 특정 대상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헨켈 교수는 사진을 촬영해 놓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진을 볼 때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진을 촬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진 속 기억의 이야기를 소환해내는 일이 필요하지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행위를 하느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해오던 일을 잠시 멈출 때 눈에 들어오는 새로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고 같은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셔터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코닥이 책임집니다. 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출시된 코닥 카메라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를 열었지요.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디지털 카메라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코닥은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닥 역시 더 이상 필름이 사진 시장의 대세가 아님을 깨닫고
뒤늦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이미 빙하기의 공룡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시장에서 도태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1975년 코닥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사순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의 무게는 무려 3.6kg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촬영하는 데 20초가 걸렸으며 사진의 해상도는 매우 낮아 0.01 메가픽셀이었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를 보려면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텔레비전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작하기 번거로운 카메라처럼 보였지만 사진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가능성이 숨어 있었지요. 첫 디지털 카메라를 본 코닥의 간부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귀여운 물건이군.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말게나. 당시 전성기를 맞이한 코닥의 이익 70%는 필름을 생산하고 현상 약품과 인화지를 판매하는 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진 시장의 1등 플레이어인 자신들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장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코닥 경영진의 오판은 그 뒤에도 거듭되었습니다. 2001년 코닥은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사진 공유 사이트인 오포토를 인수한 뒤 이름을 코닥 갤러리로 바꾸어 디지털 이미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던 마크 저커버그가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할 때보다 3년 앞선 것이었지요. 하지만 코닥 갤러리에서 사진은 코닥의 인화지를 이용해 한 장의 사진으로 인화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인화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소비하리라는 점은 예측하지 못했지요. 이후 코닥은 급속히 몰락합니다. 시대에 따라 흥망성쇠하는 기업은 코닥만이 아닙니다. 코닥을 누르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양대 산맥을 차지한 일본의 카메라 메이커 캐논과 니콘도 지금은 카메라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의 카메라가 DSLR 수준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애플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오늘날 카메라 시장의 최강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기업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손에 익은 일만 하며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열거나 대기업에 공채로 입사해 열심히 일하면 평생 맘 놓고 살 수 있던 이전 세대의 안락한 삶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요. 코닥 왕국보다 신흥 디지털 카메라의 강자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진 것처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삶이 팍팍해지는 속도 또한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는 적응하거나 죽거나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찰스 다윈이 이미 설파한 삼라만상의 진리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피로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언젠가 IB 비즈니스 저널에서 읽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킬 마법 같은 일을 찾는 것은 능력의 낭비일 뿐이다. 변화는 홈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를 꾸준히 치는 것이다. 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하나하나 적응하다 보면 변화에 적응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일하고 싶어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죠. 자신을 기존의 틀에 가두는 대신 틀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씩 변화에 적응하다 보면 최소한 빙하기의 공룡은 되지 않겠지요.
퓰리처상 수상 기자라고 해서 단번에 세계적인 스타 사진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세계적인 톱 뉴스만 골라서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것으로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사진 기자에게만 꾸준함이 필요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1972년 닉슨 대통령 측에서 재선을 위해 야당이던 민주당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민주당사의 비밀 공작단을 불법으로 침입시켜 도청하려던 중 적발된 뒤 벌어진 일련의 정치 스캔들을 말합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닉슨과 그의 백악관 측근들은 이 사건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으나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이 터뜨린 일련의 특종 기사들로 진실이 밝혀졌지요. 결국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취재 당시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은 사회면에 작은 기사나 쓰던 신출내기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보도는 처음에 그다지 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와 편집국장의 신뢰와 보호 속에 뚝심 있게 취재를 밀고 나가 마침내 대통령이 사임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몇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두 사람의 이름을 반반씩 따서 우드 스테인이라고 불리며 미국 언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둘은 매우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우드워드는 미국 중부지방 출신의 전형적인 미국 공화당 지지자 부모 밑에서 자라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해군에 근무한 뒤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왔지요. 이와 달리 번스타인은 열렬한 공산당의 지지자인 부모 밑에서 자라 16살 때부터 사환으로 신문사에 발을 담갔으며 대학을 중퇴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입사했습니다. 취재를 할 때도 우드워드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실행력을 갖춘 반면 번스타인은 책상에 앉아 분석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나 번스타인은 워싱턴 포스트를 그만두고 스타 기자의 길을 갑니다. 신문보다 훨씬 강한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며 스타 파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송에 얼굴을 내미는 길을 택했지요. 그는 우리나라 대우자동차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스타 기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드워드는 워싱턴 포스트에 남아 우직하게 워싱턴의 권력자들을 취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날카로운 그의 펜을 미국 정계에 끊임없이 들이대고 있지요. 닉슨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40여 년 동안 그는 미국 행정부와 워싱턴 정가의 흑막을 파헤치며 두 차례나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놈들, 즉 권력자들이 뭘 숨기고 있을까 생각하고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게 너무 좋다는 우드워드. 그의 심도 있는 취재의 결과물은 그동안 19권의 책으로도 나왔으며 그중 13권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3권 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진 즉흥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들에 대해 폭로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비판의 대상인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언론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자 영향력 있는 기자인 우드워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지면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주변 인사들을 심도 있게 취재한 결과 냉정한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안타와 홈런을 쳐온 우드워드와 달리 번스타인은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라는 명성에 비해 그다지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번스타인은 기자라기보다 유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TV 프로그램의 시사평론가 같은 자격으로 자주 얼굴을 내밀었고, 신문에는 그가 쓴 기사가 아닌 뉴욕 사교계의 명사가 된 그가 모델이나 배우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가십 기사가 주로 실렸습니다. 요즘도 CNN을 비롯한 방송 매체에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우드워드에게 훨씬 못 미칩니다. 신참 기자 시절 번스타인의 기사는 시야가 매우 넓고 문체가 유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우드워드는 취재력은 훌륭하나 글이 무미건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지키며 권력의 핵심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밀착 취재로 자신만의 아성을 공고히 쌓아온 우드워드는 오늘날 언론인으로서 번스타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연필을 날카롭게 깎고 꾸준히 인생이라는 타석에 서서 작은 안타부터 노리기 시작하면 가끔은 홈런도 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취재를 나갑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생은 우연이기도 하고 필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무작위로 발생하니 인생은 멀리서 보면 우연입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진기자가 특종 사진을 찍는 것처럼 진인사 대천명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우연히 행운이 발생해도 필연적으로 낚아챌 수 있으니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필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연히 술, 담배를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 담배에 집착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다 보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되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내 기분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우연히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인연의 끈을 가꿔서 동아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버려 두어 자연히 끊어지게 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실제로는 필연인데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우연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나는 나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최고의 원흉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다름을 꼽겠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내용 중에 우리나라 신문사에서는 타사에서 찍은 사진들은 우리도 다 찍어서 갖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언론사에서는 남과 다르게 자신만의 고유한 사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죠. 남들 다 찍는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면 그 사진 기자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거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인생관의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삶의 질과 삶의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남들 하는 것은 일단 나도 다 해야 하고 거기에 나만의 독창적인 결과물까지 있어야 한다고 바라는 것은 탐욕이 아닐까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구상 60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르고 지문도 다릅니다.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남들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나를 탐구하고 관찰해서 나라는 꽃은 어떤 색깔과 어떤 모양과 어떤 향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워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려고 해야 볼 수 있고 오래 보아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대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열을 따지고 등수를 매길 수 없고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나답게 꽃을 피우는 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개인의 개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 나의 다름을 찾고 인정하고 개발시켜 나가는 용기를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한 번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